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작품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임경업이라는 실존 인물을 영웅으로 내세워서 당시 백성들이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임경업은 사신 이시백을 따라서 여러분 임경업과 이시백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럼 사실성을 높여주겠죠. 이시백을 따라 명나라에 갔다가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의 구원을 청한 호국, 호국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명나라에 도움을 청한 거야. 그래서 그 명나라는 또 조선에게 칭병을 한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청나라를 도와 승리를 거두고 귀국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조선은 당시 명나라의 사대주의 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를 섬겼다는 얘기인 거죠. 명나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 명나라의 말이라면 그 조선이 모든 걸 해줬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누가 쳐요, 명나라를? 청이 치죠?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되는데 조선은 이때도 여전히 누구와의 친분을 유지하면서 그 명나라에 대한 그 의리 때문에 청나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게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역사적 흐름인 것 같아요. 가볼게요. 다시. 자, 다시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에 요청을 한 호국을 도와서 승리를 거두고 귀국합니다. 이후 강성해진 청나라는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고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 부윤으로 삼아 이를 막도록 한다. 임경업을 두려워한 청나라는 의주를 피해 함경도로 돌아들어와서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다. 이게 뭐예요? 병자호란이죠. 이에 격분한 임경업은 회군하는 적을 모조리 무찌르려고 했으나 호국의 인질로 잡혀가던 세자와 대군의 만류로 할 수 없이 길을 열어준다. 이후 호왕은 명나라를 치겠다며, 다시 청나라가 명나라를 치겠다며 조선의 병사를 요청하고 임경업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임경업은 이를 이용하여, 밑주실 거야. 임경업은 이를 이용하여 청나라를 치려고 했어. 청나라를 치려고 했으나 부하의 배신으로 모든 계획이 들통나서 청나라로 끌려가게 된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청나라가 조선에게 명나라를 칠 테니까 병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청나라를 치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배신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됩니다. 절정으로 가봅니다. 호왕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너의 목숨이 나에게 달렸거늘 처음부터 끝까지 굴하지 않느냐? 하고 임경업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권위를 내세우고 있죠. 너의 목숨이 내 손 안에 달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굴하지 않느냐? 네가 항복하면 왕을 줄 것이다 하고 항복을 회유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허구입니다. 허구. 왕을 주겠다라고 구슬린 상황이 허구예요. 경업이 뭐라고 말하는지 봐봐. 항복하면 왕을 준다고 했던 그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병자년 1636년에 우리 임금이 종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너에게 항복하셨거니와, 이게 병자호란 이유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어찌 몸을 위하여 너에게 항복하겠느냐? 항복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당당한 태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 알 수 있어요. 뭘 준다고 했는데? 왕을 봉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니까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소설의 목적은 사실 우리가 병자호란에서 굉장한 치욕을 당했잖아. 그게 팩트잖아요. 근데 그 임경업이 왕이 되라는 그 호왕의 말을 거절함으로써 어떻게 보상심리 차원에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뭔가 치욕감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상심리. 하니 호왕이 분통이 터져 군사에게 명하기를 내어서 베어라. 경업이 대꾸하여 내 목숨은 하늘에 달린 거야. 하늘에 달린 거야. 그리고 너의 머리는 10보 지하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10걸음 아래에 있어. 내가 갑이고 네가 을이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굉장히 당당하죠? 하고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무사를 보며 바삐 죽이라 하니, 얼른 죽여라 라고 하니 호왕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갑자기 탄식해요. 감탄합니다. 감탄하며 상황의 반전이죠. 반전이야. 묶은 것을 풀고 손으로 이끌어 올려 앉히고 정중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말하기를 장군이 나한테는 영모신하지만 조선에는 충신이구나.
내가 어찌 충절을 해칠 수가 있을까? 너의 소원대로 할 거야 라고 충절을 칭찬하죠. 임경업의 충절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임경업의 소원대로 할 거래요. 그럼 임경업이 예전에 소원을 말한 적이 있는 거지. 자,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봐봐. 하며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임경업의 소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허구입니다. 허구. 예전에도 세자와 대군을 놓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더라. 이때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계시면서 임장군을 밤낮으로 기다리는데 문득 문을 지키는 간원들이 들어와 말하기를 임장군이 왕에게 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낸다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기뻐서 궁문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가 경업이 와서 울며 절하기를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황을 만나니 호황이 말했다. 너희들을 임경업이 불구하고 구하여 돌아가려고 하니 요거 임경업의 충절을 강조한 거겠죠. 죽기를 각오하고 너희들을 돌려달라고 하니 이런 뜻입니다. 내가 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경등을 보내주니 심지어 각각 너희들의 소원을 말하면 소원까지 들어줄게. 그러니까 호황은 처음에 누구랑 갈등했지만 임경업과 갈등했지만 굉장히 넓은 아량을 가진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긍정적입니다. 하거늘 세자의 소원은 재물이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온 사람들, 백성들을 청하며 쉽게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니 호황이 각각 소원대로 하라고 하고 대군을 기특히 여겼다. 왜? 대군은 뭘 청했으니까? 백성들 달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탐욕을 경계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가능합니다. 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모시고 나와서 인사를 올리거늘 세자와 대군이 울며 말하기를 너 덕분에 고국으로 우리나라로 돌아가거니와 너를 두고 가려니 마음이 어둡다. 어찌 슬프지 않겠소. 나 너무 슬퍼. 바라건대 너도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니 경업이 하늘이 도와 세자와 대군이 자기 나라 조선에 돌아가시니 불승만행 천만다행인데 모시고 가지 못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지금 공간적 배경은 호국입니다. 호국에서 출발할 거예요. 호국입니다.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너와 함께 가지 못하니 결연함, 서운함이 비교할 데가 없다. 중로, 중간에서 기다릴 것이니 빨리 돌아오기를 주선해라. 하니 경업이 말합니다. 바라건대 지체하지 마시고 바삐 가시면 저도 머지않아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해서 세자와 대군이 경업과 이별하고 출별하여 백두산 아래에 이르러 조선을 바라봅니다. 그럼 조선 근처로 도착했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기를 임경업이 아니었으면 우리를 위해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자기의 생사를 돌보지 않고 구하는 자가 누가 있었겠으며 우리를 보내고 장군은 돌아오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어. 너무 슬프다. 하느님이 도와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임경업의 영웅적 면모입니다. 누구를 구한? 세자와 대군을 구한. 중략. 절정입니다. 이때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하고 있었다. 김자점은 간신이죠. 간신. 당시 집권층을 상징합니다. 실존 인물이었고요. 경업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있거늘 자점이 생각하기에 경업이 돌아오면 나한테 좋은 게 없는데 생각하고 임금께 보고를 올리기를 경업은 반역 죄인입니다. 황의 명령 즉 누구니 호황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쳐서 남경 명나라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밑줄 칠게요. 요거 모함이죠. 참소.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 모함입니다. 참소. 다행히 하늘이 무심하지 아니하셔서 호국에 잡혀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함에 할 수 없이 세자와 대군을 먼저 보내고 이제 쫓아 나오니 이런 대역죄인은 어찌 그냥 두겠습니까? 하고 모함합니다. 그때 임금이 크게 놀라 말씀하시기를 무슨 이유로 평생에 아주 오랜 세월 기간 동안 충신을 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 누구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김자점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믿고 있는 거야? 임경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임금은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누가 나쁜 놈이야? 김자점이 나쁜 놈입니다. 경업이 비록 나를 해롭게 해도 아무도 나 말고는 해치지 못할 거야 하고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죠. 하시고 자점을 어미 꾸짖어 나가라 하시니 자점이 나와서 동료와 의논하기를
경업이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오너라. 그럼 임금이 뭐라고 했는데? 냅두라고 했는데 자점이 아닌데 잡아올 건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뭘 알 수 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자점의 위세가 대단했다. 했다. 이때 경업이 데리고 갔던 격군과 뱃사공입니다. 뱃사공과 호국 사신들을 데리고 의주에 도착했습니다. 공간 이동 드러나네요. 사자 심부름꾼이 와서 말하기를 장군이 반역한다 하여 영모죄로 잡아오라고 하신다 하고 칼을 씌워 재촉하니, 여러분 칼이 뭐죠? 그 춘향이가 쓴 목에 그 나무 이거 알죠? 그게 칼입니다. 이 칼이 아니고요. 네, 칼을 씌워 재촉하니 의주 백성들이 울면서 말합니다. 의주 백성들의 반응 볼까요? 밑줄 쳐. 의주 백성들. 우리 장군이 멀리서 이제야 돌아왔는데 무슨 이유로 잡혀가는고 하고 탄식하고 있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임경업이 목민관이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목민관이 뭐죠? 백성을 잘 다스리는 벼슬같이 라는 뜻이죠. 하거늘 경업이 말하기를 모든 백성은 나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밑줄. 요게 핵심입니다. 나는 죄 없이 잡혀가노라 하고 백성들을 향한 배려 보여줍니다. 놀라지 마. 하니 남녀노소 없이 아무 이유를 보고 모르고 슬퍼만 했다. 경업이 새별령에 도착해서 전의를 생각하고 격군들이 누구라 그랬지? 뱃사공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부모와 처자식을 이별하고 만리타국에 갔다가 이제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서 너희의 은혜를, 희생을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했더니 시대의 운수가 불행하여, 시운이 불행하여 밑줄 칠게요. 이런 거 다 운명론적인 인식 들어가 있죠. 시운이 불행하여 내가 죽게 되면 다시 보기 어려울 테니 너희들은 각각 돌아가 잘 있거라 하고서 격군들에 대한 당부를 보여줍니다. 자기가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정 보여주죠. 하니 뱃사공들이 울면서 말하기를 아무런 이유를 모르거니와 장군의 충성이 하늘에 사무쳤으니 설마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크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며 차마 떠나지 못했다. 경업이 삼각산을 우러러보면, 삼각산 경복궁 근처에 있어요. 삼각산 공간의 이동 슬퍼하며 장부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평생의 큰 뜻, 직이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애매하게 억울하게 죽게 되니 누가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하고 통곡하니 산천초목도 따라서 슬퍼했다. 여러분 진짜 산천초목이 따라서 슬퍼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지. 누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야? 서술자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 작품 서술자의 개입이 있어요. 슬퍼했다. 절정이니라 경업이 온다는 소문이 나라에 파다하게 전해지니 임금이 기뻐해서 승지로 하여금 위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경업이 무사히 돌아오게 돼서 기쁘고 다행이라서 즉시 보고 싶거든. 근데 걔 먼 길 왔으니까 잘 쉬고 내일 오라고 해 라고 배려 보여줍니다. 배려, 동시에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죠. 하시니 근데 승지도 자점이 너무 무서워서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지 못했다. 경업이 생각하기를 나라에서 침입하신다는 게 뭐냐면 임금께서 몸소 맞아주신다면 죽어도 한이 없다. 밑줄 쳐요.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면 임경업은 자신의 죄가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께서 나와서 네가 죽어야 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죽을 생각이 있어요. 충절이죠. 충절이죠. 죽어도 한이 없을 거야. 세자와 대군이 이러한 내일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해서 주야로 괴로워하면서 목이 말라 물을 구하지만 옥졸도 물을 주지 않아요. 김자점이 무서워서. 이는 자점의 흉계로 옥졸들에게 분부했기 때문일 거야. 요거는 자점의 흉계라는 건 아직 임경업이 모르기 때문에요. 서술자의 개입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때문일 거야. 경업이 이러한 형편을 보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아이고 옥졸들까지 나를 미워하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나를 죽게, 운명론, 어쩔 수 없이 죽게 되게 한 게 누구를 원망하겠어. 원망할 사람이 없어. 자 하더니 다음날 임금께서 자리에 앉아서 내시 한 사람을 보내서 경업을 부르니 그 사람 또한 자점과 한패라서 죽을까봐 주저했다. 이때 마침 관원이 경업의 애매함을 억울함을 불쌍히 여겨서 경업에게 일렀어. 뭐라고 일렀대? 그 전옥 관원이
너를 역적으로 잡아 옥에 가둔 것은 모두 김자점의 흉계이다. 그대는 잘 주선해서 누명을 벗으십시오. 하니 경업이 그제야 압니다. 자점의 흉계인 걸 그제야 알고 불승통한 몹시 화가 나서 바로 몸을 날려서 입궐합니다. 그러면 임경업에 대한 그 임경업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임금이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능력이 있지만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야. 근데 사실 어떤 능력이 있는 거야? 감옥에서 쉽게 벗어날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비범함입니다. 비범한 정기적 요소. 주상을 뱉고 모자를 벗고 죄를 청합니다. 임금께 죄를 먼저 청해요. 임금이 경업을 보고 반가워서 친히 붙들려고 하시기를 문득 죄를 청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너가 멀리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반가운 마음이 끝이 없어. 근데 긴 길에 먼 길에 고생이 많아서 이제야 봐서 그냥 나는 안타까울 뿐인데 근데 죄를 청하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해봐. 하심으로 경업이 돈수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죄하면서 말합니다. 제가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왔다가 자 요약제시죠. 거기서부터 묶여있죠. 무인년에 북경에서 잡혀갔다가 중간에서 도망쳤는데 그 죄가 무척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도망쳤던 이유 나옵니다. 명나라랑 합심해서 호국을 쳐서 청나라를 쳐서 호황의 머리를 베서 병자년의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하고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근데 간악한 무리 배신자에게 속아서 북경에게 잡혀갔다가 천만다행으로 돌아왔는데 의주서부터 잡아 올리라고 하고 목에 칼을 씌워서 끌려 올라오니 아무런 까닭을 몰라서 망극하움을 이기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다시 임금의 용안을 뵈니 비록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요약제시죠. 자기의 지난 날들 됐나요?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상이 듣고 매우 놀라서 상황을 몰랐어요. 조신 신하에게 알아올리도록 명하하니 자점이 그제서야 밑줄 칠게요. 할 수 없이 도망치지 못해서 상께 말하기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경업이 역신이라서 잡아 가두고 품달 그 후에 여쭙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댑니다. 네, 자기가 가둔 게 사실이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거늘 경업이 큰 소리로 대적하여 이르기를 외적 갈등 이 몹쓸 역적놈아 네 벼슬이 높고 나라에서 주는 돈이 충분한데 뭐가 더 부족해서 이렇게 반역할 마음을 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 갈등의 최고죠. 자점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거늘 임금이 크게 화가 나서 꾸짖기를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고 또한 천고 아주 오랜 충신이다. 너희들이 무슨 뜻으로 죽이려고 하느냐? 이는 반드시 역모를 꾀하는 것일 것이다. 하고 자점과 그의 하수인들을 모조리 옥에 가두고 경업은 나가라고 하시는데 하필 자점과 경업이 함께 나와서 자점이 무사에게 분부하여 경업을 치라고 하니 무사들이 달려들어 경업을 무수히 난타 하니 거의 죽게 돼서 옥에 가두고 자점은 금부로 갔다. 요게 비극적 결말이 불러오는 부분이죠. 네, 무수히 난타한 일. 뒷부분의 줄거리로 갑니다. 임경업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요거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 꿈속에서 임경업의 현신을 본 왕은 김자점을 처형한 뒤 요거 허구입니다. 김자점은 잘 살아요. 네. 임경업의 충의를 표현한다. 그래서 볼까요? 여러분 왜 김자점을 죽이는 결말로 갔냐? 김자점으로 대표되는 집권층에 대한 분노를 알 수 있어요. 분노. 얘네가 너무 무능력했어. 비판의식. 그리고 또 하나 결국은 여러분 영웅인 임경업을 죽이는 걸로 결말을 맞이하죠. 요거는 민중의 좌절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건 사실이야 라는 좌절감이 반영되어 있어요. 임경업은 그 다른 영웅 소설과 달리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영웅이라기보다는 민족적 영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민족적 영웅이다. 네, 작품 제목 옆으로 가볼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문 역사소설이고요. 역사소설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허구를 가미한 소설이라는 뜻입니다. 군담소설은 전쟁소설이죠.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서술자의 개입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 군데만 찾으라고 하면 산천초목도 슬퍼하더라. 거기가 될 겁니다. 주제 가봅니다. 민족적 영웅 임경업의 비극적 일생과 호국에 대한 정신적 승리감. 요건 보상심리라고 했었어요. 실제 역사에서는 우리가 너무 치욕스러웠기 때문에 그걸 소설 속에서나마 치유받으려고 하는 것. 특징 갑니다. 실존 인물인 임경업의 일생의 허구적 요소를 가미해서 역사 군담 소설이 되고요. 일반적 고전 소설과 달리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배층의 문제점과 민중의 비판 의식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외적 갈등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초반부는 누구랑? 호황이랑. 후반부는 누구랑? 김자점이랑.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221쪽 볼게요. 221쪽. 이 작품에 한계점이 있어요. 이 작품의 한계점. 한계점에 밑줄 친 대만 읽을게요. 호국에 대해서 시종일관 적대적 태도. 호국에 대해서 시종일관 적대적 태도.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는데 실리보다 명분을 추구했다. 그럼 실리가 어디라는 거야? 호국이라는 거야? 명나라라는 거야? 호국이고 명분이 어디야? 명나라인 거죠. 명분을 추구했던. 당시의 보수적인 가치관, 요게 한계이다. 한계이다. 됐어요. 자, 224쪽이에요. 이 작품 창작 의도로 가겠습니다. 네. 허구적 요소만 좀 볼까요? 창작 의도, 허구적 요소. 임경업이 가다를 친 일, 임경업이 호황의 부마 제의를 받은 일, 세자 및 대군을 구해낸 일 등은 허구의 사건이다. 자, 그럼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한 이 의도는 우리 민족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밑줄 칠 거야. 임경업과 같은 인재가 뜻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치욕과 분노를 위로하고자 했던 심리. 네, 치욕과 위로를 이렇게 됩니다. 226쪽으로 가볼게요. 226쪽. 네. 1번 가보면요. 호황과 임자점이 좀 대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호황은요. 임경업에 감화돼서 성격이 바뀌지만 김자점은 임경업을 죽이는 악인으로 남는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면 가로 1번 박스 밑으로 가볼게요. 이와 같은 군담 소설이 창작되고 널리 읽힌 이유, 민족적 보상심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밑줄치 부분만 읽을게요. 우리 민족의 우월감을 보여주고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임경업과 같은 인재가 뜻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때 실제로 비극적 결말을 맞았던 임경업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 인물의 비극은 결국 당시 민중들의 좌절감을 반영한 것. 그래서 이와 같은 인물의 죽음을 통해서 집권층에 대해 갖는 분노와 비판의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227쪽 박시전 있는데요. 여러분 박시전 같은 경우에 아주 간단합니다. 여성 영웅소설이라는 점이 임경업전과 차이점이고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공통점. 동시에 그 임경업은 그 도수를 안 써요. 도수를 잘 안 쓰는데 불구하고 박시전은 그 부채 몇 번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날아가는 그런 도술 위주의 작품으로 창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온다면 1번 하단 볼게요. 박스 하단에 1번, 가로 1번. 두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특성과 활약상을 비교해보자. 박시정 갑니다. 여성이다. 여성 영웅이다. 임경업전은 조선의 장수이다. 둘 다 병자호란이 배경인 게 특징. 활약상은 도수를 사용한다는 점. 박시전은. 임경업은 현실적인 요소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돼지로 가볼게요. 산돼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누구니? 최연봉과 최주사와 최주사택 부부 이렇게 있고 이들 사이에는 원봉과 최영순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연봉이 누구 자식이었어?
박정식이라는 사람의 친아들이죠. 이렇게 된죠? 그럼 박정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동학농민 운동을 하다가 죽었어요. 합니다. 박정식이 사망해요. 사망한 채로 최연봉이 누구네 맡겨진 거야? 최주사와 최주사댁에게 맡겨지죠. 이 부부에게 맡겨져서 키워지게 됩니다. 근데 최주사도 최영순이 태어나고 한 100일쯤에 죽어요. 마찬가지로 동학 운동을 합니다. 동학농민 운동을 한 결과로 죽어요. 그러면서 최주사가 뭐라고 했냐면 최주사 와이프한테 내가 죽으면 이 두 사람을 혼인시켜줘 라고 말하고 죽어요. 근데 최주사 댁이 막상 키워보니까 둘을 가족이라고 하고 키웠잖아. 근데 그거를 나중에 밝히기가 좀 애매한 거야. 갑자기 둘이 부부가 아니라고 하면 가정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숨겨요. 근데 최연봉이 정신병을 얻죠? 정신병을 얻습니다. 일종의 몽환병이라고 하는데요. 몽환병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병인데 그 산돼지의 배경을 알아야겠죠.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쓰였고 일제강점기 키워드 하면 여러분 그 무력한 지식인 요거랑 연결이 돼요. 최연봉은 꿈에서 되게 특이한 작품인데 꿈에서 자기가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거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다고? 동학 농민 운동을 하다 죽었잖아. 그래서 그 동학 농민을 운동을 하던 그 아버지의 저항 정신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저항 정신. 요걸 물려받았어요. 근데 당시 현실이 뭐라고? 일제강점기 무력한 처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기력한 현실. 무기력한 현실에서 뭘 하냐면 내적 갈등을 해요. 나는 사명감을 갖고 태어났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네? 나는 그 내적 갈등. 그러면서 요 정신병을 얻게 되거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극복해 나가는 작품이 바로 이 산돼지라는 작품이고, 이 산돼지에서 눈여겨봐야 할 표현법은 표현주의 기법이죠. 표현주의 기법이 뭐죠?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사건의 개연성보다는 인물의 내면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표현주의 기법은 안 써도 됩니다. 어디 있냐면 237쪽 하단에 있어요. 237쪽. 237쪽 하단에 표현주의 기법이 있습니다. 자, 개인의 정신 상태를 표현 밑줄 칠게요. 정신 상태를 표현. 인물의 내면적 체험 밑줄.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기법을 사용했냐? 몽환 장면, 꿈속 장면. 그대로 삽입. 그게 그대로 현실의 최연봉에게 연결. 이렇게 됩니다. 즉, 꿈이 현실이 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표현주의 기법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개연성은 좀 떨어지죠. 개연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인물의 내면. 심리에 맞췄으니까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더라. 입니다. 그럼 산돼지라는 의미를 좀 볼까요? 산돼지. 산돼지는 그 아버지의 저항 정신을 물려받은 그 저돌적인 이 성격을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봉을 비유하는 말이죠. 산돼지와 반대되는 단어로 뭐가 나와요? 집돼지가 나오죠. 집돼지는 누구를 비유한 말이죠? 잘생기네. 혁이죠, 혁. 이름부터 잘생겼어. 차혁. 원봉, 야, 너 원봉이랑 결혼할래? 혁이랑 결혼할래? 난 혁.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차혁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현실주의적인 인물이야. 이렇게. 이런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최연봉이 그래서 자기가 이 집 친아들인 줄 알고 살다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마음에 두게 돼요? 영순을 마음에 두게 되거든.
아예 완전히 관계가 없는 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순을 마음에 드는데 영순이 하필 누구랑 잘 돼요? 차혁과 잘 되죠. 나는 최연봉은 차혁을 싫어한단 말이야. 왜? 자기는 산돼지인데 차혁은 뭐니까? 집돼지라서. 집돼지 같은 인간을 싫어해요. 너무 현실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가봅니다. 본문. 이런 뜻이요. 복잡한 작품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부분의 줄거리 가볼게요. 청년의 간부였던 최연봉은 바자의 수익금을 써버립니다. 비리를 저지른 거죠, 최연봉이. 그래서 청년의 간부들에게 신임을 당해요. 불신임을 당합니다. 이를 견디지 못해서 청년의 활동을 그만두려고 한다. 차혁은 친구죠. 최연봉에게 잘못한 일을 덮고 계속 청년의 활동을 하라고 하지만, 밑줄칠게요. 최연봉에게 잘못한 일을 덮고 계속 청년의 활동을 하라고 하지만, 요게 현실주의적인 관점인 거야. 너의 잘못에 그냥 덮어줄 게가 아니라 큰 일을 하려면 그런 작은 일 정도는 덮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실주의입니다. 야, 그 비자금 쓴 거 그게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린 더 큰 일을 해야 되잖아. 그게 차혁의 입장. 하지만 원봉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에 반대합니다. 반대. 이상주의자죠. 이상주의자야. 그래서 두 사람은 감정이 상한다. 한편 그 최연봉의 애인이었던 정숙이 최연봉을 배신하고 동네 청년 이광은과 일본으로 떠나버린다. 평소 최연봉과 정숙의 만남을 반대하던 최주사 댁은 엄마는 최연봉에게 정숙을 잊으라고 당부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갈등으로 최연봉은 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신경쇠약증, 몽환병에 걸리게 된다.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몽환병에 걸리게 된다. 자, 최연봉 가봅니다. 최연봉이 그 전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혁과 최영순이 교제하자 최연봉은 최주사택과 갈등을 겪게 되고요. 꿈속에서 봤어. 자기가 그 친남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누구니? 은근히 최주사택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진실 요구할 거예요. 가볼게요. 나 같은 산돼지가 그런 소리밖에 더 지르겠어요. 자, 나 같은 산돼지가 그런 소리밖에 할 수 없다. 자조적이죠? 자조적입니다. 아니, 한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나 죽으면 영순이를 어떤 데로 시집 보내시려고?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 영순이가 시집 갈 일은 없고 내가 죽으면 시집 갈 거야니까요. 곧 죽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관적 사고방식입니다. 나 죽으면.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 보여줘요. 최주사 때 그러자 너 잠들기 어렵니? 잠 오는 약 먹여줄까? 이게 여러분 이 새끼 수면제라도 처먹어 이게 아니라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협박이 아닙니다. 최연봉 천만에 걱정 마요. 이것 봐요. 혁이는 산돼지도 못 되고 집돼지예요. 집돼지. 차혁에 대한 적개심과 반감을 가진 표현이고요. 들돼지도 못 되고 그러니까 더욱 문제죠. 문제야. 누가 사귀는 게 문제야? 혁과 영순이 사귀는 게 문제야. 그 차혁이 뭐라서? 집돼지라서.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럼 산돼지와 집돼지 거기 밑에 써놨습니다. 산돼지는 이상주의자.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저돌적 성격을 암시하는 것. 집돼지는 현실주의자, 현실에 안주하는 것,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런데 어머니 대답 좀 하세요. 밑줄 칠게요. 진실 요구라고 쓸게요. 진실 요구. 처음에는 그 집돼지 차혁을 그렇게 미워해서 그렇게 떼어버리려고 애쓰시더니 요즘에는 왜 그렇게 또 가까이 하려고 애쓰시오? 아, 그럼 어머니가 처음에는 누구를 반대했었다? 차혁을 반대했다가 다시 둘이 붙여놨다 이런 뜻이죠. 내 어머니 속은 참 모르겠어. 저거 불닭볶음면 처먹고 와가지고 자야지 저거. 야, 불닭볶음면! 일어나. 갈게요. 네. 내 어머니 속은 참 모르겠어. 영순이가 내 병을 봐주느라고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집안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오? 아, 대답 좀 해보세요. 혹은 집돼지가 진화를 해서 들돼지가 되는 모양이요? 진화란 말을 아시오? 진부한단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하지? 산돼지가 들돼지로, 들돼지가 집돼지로 진화하는 법은 있지만 집돼지가 들돼지로 퇴화하는 수가 있어? 퇴화할 수가 있어? 한번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산돼지가 들돼지로, 들돼지가 집돼지로 진화할 수는 있지만 집돼지가 들돼지로 바뀔 수는 없죠. 그 말은 차혁은 들돼지나 산돼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그래서 한번 집돼지가 돼서 구정물을 얻어먹기 시작하면 영영 집돼지로밖에 못 있는 거고, 누구는 영영 집돼지다. 차혁은 영영 집돼지다. 집돼지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처음과 끝이 변해요?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어머니는 아이고 내 가슴이야. 하지만 내 가슴은 어떤 까닭인 줄 몰라서 더 아파서 못 견디겠어. 최주사댁, 너 요새 와서 왜 그렇게 혁이를 미워하니? 그래도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더니 너부터 말 좀 해봐라. 최연봉, 어머니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해주시겠다고? 그러면 내가 말해보니까 해봐라. 뻔한 일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던 보석이, 보석 누구? 영순. 보석이 이제야 값이 비싼 귀중한 것인 줄 알았으니까 한마디로 뭐 한다는 거야? 영순이 탐난다는 거죠. 이제야 탐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돼지에다가 진주를 내던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운 진주 같은 보석, 영순을 돼지, 여기서 돼지는 누구? 혁이죠. 혁이 발밑에다가 내던지는 것이 아깝지 않겠어요? 더구나 그 위선자, 앞뒤가 다르다. 돼지가 내 진주를 뺏어가려고 하니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게요. 이왕 돼지 앞에 내던져 주시려고 한다면 그 더러운 집돼지에게, 적개심, 차역에 대한 적개심. 더구나 그 진주는 내가 모르기 전부터 내 것이었는데, 언제, 왜,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야? 최주사가 죽으면서 둘을 결혼시키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 내 것인데 이런 뜻입니다. 최주사 때 원봉이의 말을 못 알아듣는 듯 이리저리 못 알아듣는 척입니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다가 그게 모두 무슨 말 뜻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들으세요? 어머니가 까닭을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엄마랑 갈등이죠, 여러분. 이거 갈등입니다. 내가 더 말씀해 드릴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회적 전달. 옛날 옛적에 쌍놈, 아니 상놈, 네, 상놈, 그 최연봉의 친아버지 박정식 씨, 상놈 하나가 있었는데 죽을 때가 돼서 친구 되는 양반에게다가 삽살개 한 마리를 선물로 줬더래요. 삽살개 한 마리가 누구? 원봉이겠죠. 이 양반은 그걸 받아가지고 어찌나 귀여운지 보물과 음식 넣어둔 곡간, 최영순 곡간 옆에다가 메어두고 도적놈들을 지키라고 했더래요. 그런데 그놈의 삽살개는 도적 지킬 줄을 알아야죠. 도리어 도적놈한테 몽둥이만 얻어맞고 한마디 짓지도 못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니 그 양반놈의 속이 얼마나 상할 것이오? 호령을 해서 말하기를, 에휴, 삽살개에도 양반과 상놈이 있구나. 너는 도적 지킬 줄도 모르니 잡아서 게장이나 담궈 먹어야겠다. 하고 나서는 불일 며칠 내로 그게 목숨이 삭제되기 될 판이었답니다. 그 개는 그래도 목숨이 아까워서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 살려만 달라고 애걸복걸한 끝에 다시 보아곡간, 최영순 곡간 문지기 노릇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개가 그제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자기가 지키고 있다는 곡간 안에는 별별 보화와 산해진미가 들어있는 줄, 예쁜걸 그제 알게 되었소. 그래서 하룻밤은 문을 뜯어서 열어젖히고 들어가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 도적놈이 나타나서, 차역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지 않겠소? 그 양반 주인이 이걸 보고는 어찌나 분이 났던지 곡간문을 죄 열어젖히고 그 안에 든 것을 차역에게 줬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이거 비유죠 여러분, 우회적 전달이죠. 최주사댁에 자세한 진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최주사댁 주인도 주인이지만 그런 게가 있더란 말이냐? 최연봉, 이건 내가 옛날 옛적에 꿈속에서 밑줄 들어둔 이야기예요. 이게 몽환병이죠. 꿈을 통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다. 최주사댁 얼굴을 가리며 당황입니다. 당황. 별 얘기도 다 들어뒀구나. 내 얘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최주사댁 번쩍 고개를 들고, 누가 무섭다고 그러니? 너 그런데도 또 한마디 대답해봐라. 혁이가 너만 못하니? 영순이한테 창가올 만한 자격이 못 돼서 그러니? 왜 시치미를 뚝 때려고 드시오? 그렇지요. 그만둡시다. 산돼지랑 집돼지가 비교나 됩니까? 너 왜 그렇게 돼지 같은 말을 하니? 자꾸 무슨 돼지? 무슨 돼지?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귓속에 모기 박이다시피 듣고 나니까 나도 이제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산돼지를 집안에다가 두고 기르세요, 밑줄. 산돼지는 어디 살아야 돼? 산에 살아야 돼. 근데 어디 살고 있어 지금? 집에 살고 있지. 그러면 산돼지의 욕망을 표출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게 바로 내적 갈등의 이유입니다. 이유. 별표 칠 거예요 거기. 동학군이었던 아버지에게서 현실 저항의식을 물려받았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이 내적 갈등의 상태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몽환병을 얻었다는 거야. 그게 벌써 잘못된 일 아니에요? 네가 하도 돼지 하니까 나도 요새 와서는 밤이면 돼지 꿈에 가위가 눌린다. 그렇게 더욱 내 말이, 내 꿈이 거짓말이 아니란 증거예요. 아휴, 그만둡시다. 일이란 되어가는 대로밖에 더 되려고요? 아무리 병이 들어서 누웠기로 소니 이 가슴 속도 좀 알아다오. 한참 누워있다가 누운 대로 상반신을 들어서 주사대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머니 거짓말도 좀 그만하고 눈치 따먹기도 그만 좀 합시다. 모자간에 서로 숨기고 있으면 그런 서먹서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숨기기는 뭘 숨겨? 영순이랑 내가 진짜 친남매 간입니까? 하고 단도직입적 질문을 하고 있죠. 진실을 요구해요. 최주사댁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이라서 아이고 너 미쳐가는구나. 자, 차여가 밖에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영순씨 계세요? 네 계십니다. 네 최주사댁 차 선생님이세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최연봉. 자, 차여기 왔잖아. 반응 보자. 돌아놓으면 미친놈 누워있는 방으로 데리고 오지 말아요. 자, 미친놈이 누구야? 본인이죠. 최연봉이죠. 자조적이죠. 무기력하죠. 너 왜 그러니? 나 그 자식 얼굴 보기 싫어요. 이리로 들어왔다가는 그 자식이 이리로 들어왔다가는 산돼지 어금니 맛을 보여줄 테니까 그리하쇼 하고 거부감 보여줍니다. 어금니 맛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최주사댁은 차역을 맞이하러 나간다. 최연봉은 최영순의 간호를 받다 잠이 들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꿈으로 꾼다. 이게 바로 표현주의 희곡의 특징, 표현주의 기법이죠. 자, 꿈인데요. 절정 위에 뭐라고 되었어요? 정신적 갈등. 아버지가 주신 사명감은 이해했지만 현실적으로 무기력한 것 때문에 그 극심한 내적 갈등이 꿈으로 드러날 겁니다. 노래가 이어가는 동안 원봉은 잠들고 무대는 어두워진다. 장면 전환. 그리고 몽롱한 달빛 같은 창백색이 나타난다. 그러나 다만 여름철 금음달 밤의 하늘과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노래는 다시 누구의 소리인지 바스와 합창이 되어가지고 되풀이 해나가는 동안 무대에는 무한한 공간만 채워져 있는 것 같다. 요거 현실과 구분하기 위한 꿈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무대 장치입니다. 몇 번 노래가 되풀이 해나가다가 제1절이 끝나기 전부터 창백색이 좀 밝아온다. 그러고 나타나는 것은 병실 대신에 동안, 한겨울의 벌판이다. 한겨울의 벌판, 계절과 공간. 완경사의 야산이 나지막해져 온 곳에 중복, 산 가운데 무대가 놓인 셈이다. 왼쪽으로는 숲과 잡목, 오른쪽으로는 언덕, 여기저기에 석총, 회색 겨울 하늘이 낮게 걸려 있어서 풍경을 금시라도 와서 누릴 것만 같다. 지상과 언덕 위에는 약간의 흰 눈이 덮여있고 시시때때로 회오리 바람과 싸라기는 이하의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갑자년 동악단 전군 행렬에 팬터마임이 지나간다. 갑자년 동악단 전군 행렬의 팬터마임이니까 누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팬터마임으로 보여주는 거죠. 팬터마임. 대사 없이 표정과 몸짓으로만 보여주는 겁니다. 네. 5만년 수운대의 5만년의 큰 뜻을 옮겨봤다라는 글자를 쓴 5색의 깃발의 선두로 보중의 어깨에는 궁을, 등에는 동심의맹이라고 박은 335의 사람들. 환희와 서계와 환희, 그들이 환희하는 모습과 서약과 격려 혹은 혼란을 표시하는 팬터마임, 동작들. 천천히 그러나 무거운 수천리 걸어온 피로된 발걸음으로 지나간다. 무대 한참 동안 공허. 그러면 그 동악당이 팬터마임으로 대사 없이 몸짓으로만 하는데요. 그 걔네들이 했던 운동을 쫙 보여주는 거죠. 한순간에 그겁니다. 그래서 그 동악당의 목표는요, 여러분, 지배층 착취에 항거하는 것이었어요. 지배층에 착취한 거, 평등사상 기반. 자, 병정 가봅니다. 병정.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인간이에요. 머리가 산발한 원봉인의 손목을 잡고 끌어온다. 썩 걸어라. 너하고 같이 가다가는 얼어 죽겠다. 원봉인이 제발 살려주시오.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더 못 나가겠습니다. 제발 적선 좀 해주시오. 저는 동학 역정놈을 남편으로 둔 채로 이 자리에서 차명을 당해도 원통할 것이 없습니다만 이 뱃속에 든 어린 아기를 위해서라도 살려주시오. 그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죠. 뱃속의 아기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따귀를 때리며 매정하죠. 당시 지배층을 대변합니다. 웬 잔소리야 잔소리가. 그따위 소리는 관찰사님 앞에 가서 짓거리라니까 못 알아들었어? 빨리 걸어. 원봉이네. 이 아기를 위해, 이 뱃속에 든 어린 아기를 위해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병자, 아이 귀찮아. 누가 네 애를 죽인다니? 관가로 빨리 가게만 가잔 얘기야. 원봉이네. 더 걸어가다가는 정말 둘 다 죽겠습니다. 한 발자국도 떼어놓지 못하겠어요. 만삭이 된 이 무거운 몸을 해가지고 30리나 걸어왔으니 몸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 경을치거사 왜 말을 안 듣니? 너 그러면 그 뱃속에 든 애는 쏙 빼놓고 가자꾸나 하고 비인간적이죠. 애기를 버리고 하자고. 그런 말씀 마시고 그저 이 아기 하나만을 위해 살려주십시오.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 왜 그 아기가 죄가 없다고 하니? 이 역적놈의 애비를 둔 자식이 죄가 없어? 그따위 소리를 누가 하더냐? 사문난적이라는 죄명을 모르냐? 경을 칠 것 같으니 발길질. 이 아이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시오. 굉장히 좌절 뒷부분에 줄거리 갑니다. 최주사댁이 쓰러져 있는 원봉을 깨우자 원봉은 최주사댁에게 자신을 왜 낳았냐고 물어본다. 최주사댁은 최연봉의 아버지인 박정식이 동학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참수 목을 베었고 최연봉의 어머니가 그를 낳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최영순의 아버지와 최연봉의 아버지는 동학당에서 의형제를 맺은 사이라서 최영순의 아버지가 최연봉을 데려와 키웠으나 최영순의 아버지도 동학 때 얻은 병으로 최영순이 태어나고 100일을 못 지내고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해준다. 최주사댁은 자신도 처음에는 남편의 유언이 뭐래? 최연봉과 최영순을 부부로 맺어주는 것. 그렇게 자기도 처음엔 했지만 가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남매가 갑자기 부부가 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최영순을 차역과 맺어주려고 했음을 고백한다. 최연봉은 최주사댁을 비난하고 최주사댁은 모든 것이 동학에서 잘못됐다고 절규한다. 결국 최영순은 차역과 결혼한다. 이후 일본에 갔던 정숙이 최연봉을 간호하겠다고 찾아오지만 최연봉은 정숙의 마음을 거절한다. 병이 나은 밑줄. 내적 갈등 끝낸 거죠? 최연봉은 영순의 결혼에도 우호적인 관심을 보이고 정숙과도 각자 나아갈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내적 갈등을 끝내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연극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죠?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입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아니라 해설 지문 대사죠, 여러분? 연극은 해설 대사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설은 어디 있는 거야? 맨 1장에 인물 소개할 때 누구누구에 대해서 인물 소개할 때 그게 해설이고요. 지문은 혹은 지시문은 그 가로에 있는 것들 있죠. 가로나 작품 중간중간에 뭐 풍경을 설명하거나 그거 다 지시문이고요. 대사는 대화 부분입니다. 제목 옆으로 가볼게요. 왼쪽 날개를 보면요. 표현주의 그게 뭐냐면 반사실주의. 사실에 반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된다. 제목 옆으로 가봐. 반사실주의. 사실에 반대된다. 사실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인물의 내면과 자아를 중시합니다. 꿈과 독배. 그래서 진실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다. 그 인물이 가진 마음의 진실. 이렇게 됩니다. 제목 오른쪽으로 가보면요. 이 작품 굉장히 긴 장막극이고요. 표현주의 극입니다. 성격 당연히 실험적일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니까 실험 정신이 가득한 실험극이다. 주제는 식민지 지식인의 새로운 삶의 방향, 모색과 좌절. 우리나라 최초의 표현주의 극이다. 상징적 수법 어떤 거요? 산돼지, 집돼지 이런 걸 사용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네, 241쪽 3번 가야 됩니다. 241쪽 3번. 본문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최연봉의 꿈속 장면이다. 최연봉 일전에 내가 어떤 무서운 꿈을 꾼지 아시오? 나는 어머니만큼이나 어머니 그 최주사댁이겠죠? 최주사댁만큼이나 아버지 박정식입니다. 박정식도 원망해요. 아버지도. 자기는 동학인가 무엇인가에 들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죽었다지만 결국은 집안에다가 산돼지 한 마리를 가두어 놓고 만셈이야. 요게 내적 갈등이죠. 아까 전에 집안에 산돼지를 가둬서 내적 갈등의 이유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었지? 집안에 산돼지가 있는 것? 사명감을 가졌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들게끔 해놨다는 거죠. 네. 반백이 된 머리털이 핏줄기 선 부릅뜬 눈 위에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흐트러져 가지고 이를 악물고서는 아버지가 나에게서 꿈속에서 대든대.
이놈 네가 내 뜻을 받아 양반놈들, 탐관오리들, 썩어가는 선비놈들 모두 잡아 죽이고 내 평생 소원이던 내 원수를 갚지 않으면, 즉 사명을 해내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흐흐흐흐 산돼지 탈을 벗겨주지 않겠다 라고 저승에 들어가서라도 그 산돼지 탈이 벗어지지 않게 얼굴에다 못을 박아두겠다고 대들면서 부젓가락 불쏘시개만한 못에다가 주먹만한 철틀을 가지고 덤벼드는구려. 아버지의 뜻을 받아 사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원수를 갖고 반역하라고 가르쳐 주면서도 이렇게 산돼지를, 사명감을 가진 나를 못난이만 뒤끌는, 집돼지만 뒤끌는 집안에다가 몰아넣고 잡아 매어 두는구려. 울타리 안에다 집어넣고 구정물도 변변히 주지 않으면서 흐흐흐흐. 볼게요. 그래서 요거 내적 갈등이 잘 드러난 부분이고요.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1번 위에 무력한 현실에서 아버지가 남긴 역사적 사명을 부담스러워한다. 이게 맞아요. 산돼지는 아버지가 남긴 사명에 가깝습니다. 근데 집안에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무력한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산돼지의 의미 2번 가로로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만 갑시다. 산돼지의 의미. 아버지의 역사의식을 계승해서 사회개혁에 대한 숙명을 지녔지만 일제강점기 시기에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집돼지처럼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최연봉.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럼 이 작품이 당대 지식인들에게 미쳤을 영향. 자, 당시 지식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회개혁에 대한 숙명을 인식하면서도 수많은 현실의 장벽의 좌절감과 무력함을 느끼며 정신적 갈등을 경험했을 것. 누구도? 지식인들도. 하지만 최연봉의 병에서 완치되고 정숙과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며 희곡의 내용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품었을 것. 누가? 지식인들이. 이렇게 됩니다. 네, 10분 쉬었다 올게요.